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살짝 해보자면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 당시 저희 집안은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벌어야지만 생계가 유지가 될 정도였는데요. 그렇다 해서 부모님이 무책임하시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 덕분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배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해결하며 혼자 공부하면서 스스로 챙기면서 크게 되었거든요. 자급자족형 인간이 있다면 저를 두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20대 초반에는 대학교 장학금을 받아가며 경영학을 전공했었어요. 졸업한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입사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었답니다. 솔직히 연애는 별로 안 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시간도 돈도 아깝다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미래를 계획하고 일에 자부심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 은근히 일하는 여성분 중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남편도 시댁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걱정을 하셨었어요. 혼자 늙으면 큰일 난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라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혼자 살아도 엄청 잘 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던 거래처 대리였거든요. 콜라보를 해야 하다 보니까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와 남편이 담당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자주 만나 회의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때 봤던 제 모습을 보고 관심이 가게 되었대요. 난 그때 당신 보고 일의 신을 보는 줄 알았다니까. 어찌나 열심히 일을 하던지 멋있다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나도 당신 보고 처음부터 참 사람 괜찮다 싶었는데. 우리 그때 같이 일했던 건 이렇게 만나려는 인연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참 성실하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았었어요. 항상 센스 있게 회의 자료를 준비해 오는 걸 보며 이 사람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알면 알수록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 성실하긴 하지만 고집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 너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선 참 정없다 이런 소리도 자주 하곤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마저도 너무 멋있고 좋아한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어요. 서로 잘 맞기도 하니까 저는 결혼하면 분명 잘 살 거라 장담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정말 생각일 뿐이었어요.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가족이었어요. 바로 시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시아버지랑 재혼을 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자기애가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그냥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었어요. 원래부터 저런 분이셨냐 물어보니까 남편도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 옛날에도 저러신 분이었어? 옛날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인데 왜 모른대? 중간에 따로 살았었어? 친엄마가 아니셔서 아빠가 나중에 데려오신 분이거든.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재혼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만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요. 남편이 20대가 막 되었을 무렵에 집에 오셨다 하는데요. 남편 말로는 그 당시 친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다가 아빠가 그대로 혼자 늙어가시는 게 보기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지금의 시어머니가 반갑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도 했다 해요. 하지만 묘하게 안 보이는 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적당한 수준 이상으론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했는데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초칠 생각은 없었대요. 제가 딱 보기에도 시아버지가 항상 시어머니를 끼고 살았었거든요. 항상 손잡고 다니기도 하며 맛있는 건 먼저 먹여주는 것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다정다감한 중년 부부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그 표본 자체였어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의 서열 1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자연스레 올라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는 알짜배기였거든요.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만지시는 편이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제가 문제라 했던 건 시댁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 더 골칫덩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동서였답니다. 동서는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 며느리다 보니까 그만큼 시댁에서는 동서가 완전 자랑거리 그 자체였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든 명절날 음식을 도와드리든 동서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동서가 병원에서 일했다 하며 시어머니의 동서 자랑은 끝도 없이 이어졌었거든요. 동서 생일 때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케이크를 사들고 그 집으로 달려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제 생일은 어떻게 챙겨주냐고요? 너 생일이었구나. 이러고 끝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차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하자 하는 정도였어요. 그냥 나 할 도리만 하자 하며 살았었는데요. 솔직히 시댁은 시댁이고 남편하고만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하고 같이 작은 집을 마련하며 둘이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시댁 문제로 인해서 점점 더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래서 결혼할 때에는 상대방 가족도 보아야 한다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정말 크게 깨닫게 되었었어요. 의사 며느리가 있는 덕분에 우리 집 체면이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가족 모임에 나가게 되면 시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동서를 바라보며 끝없이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동서를 칭찬하는 거야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 하고 열심히 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 존재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 있죠. 사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후에 난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푹 쉬면서 아기 만들기에 전념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업주부라는 거죠. 그래도 제 할 일은 항상 맞추어 해놨으며 회사에서 종종 들어오는 일회성 업무도 해주며 지내는 중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썩 그리 자랑스럽진 못한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동서만 잘났다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머님, 저도 며느리인데 조금 섭섭하네요. 아니, 나는 너도 좋지. 하지만 네 동생은 좀 특별하잖니. 네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게 특별하다는 거고 저 같은 전업주부는 특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명백한 차별을 하신다는 걸 이때 크게 느끼게 되었죠. 진짜 웃긴 건 동서도 자기 우쭈쭈 해주는 거에 아주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동서가 손발이 되게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둘이 짝짝꿍하면서 지내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동서를 과하게 칭찬하는 편이었으며 저는 간접적으로 깎아내리는 일이 많은 편이었죠. 하루는 저희 가족 단톡방에 동서가 받은 상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동서가 지역사회 공헌의사로 상을 받았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한다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이어지게 된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저를 또 서운하게 만들었죠. 우리 집에 이런 의사 며느리가 있으니까 내 어깨가 아주 으쓱해진다. 덕분에 내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서 너무 뿌듯하고 나머지들도 다들 분발했으면 좋겠다. 저야말로 어머님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어머님이 최고예요. 최고 멋진 우리 어머님. 동서에게 모두가 칭찬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저는 그냥 화면을 내려버렸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중인데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둘이 좋다 좋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이 사이에 끼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 생신상을 푸짐하게 차려드리자 하게 되어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어요. 저와 동서,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 같이 갔었는데 그 동네가 시어머니 사는 곳이다 보니까 시장에 다 아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머 사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사러 오셨어요? 우리 집 남편 생일이잖아요. 잡채랑 갈비 먹고 싶대서 재료 사러 왔죠. 옆에는 며느리들인가? 아이고 왜 맨날 자랑하던 그 의사 며느리 있잖아요. 아유 우리 작은 며느리 여기 있잖아. 어린데 큰 병원에서 의사까지 하고 참 대단하지.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제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말도 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젊고 똑똑한지 모른다면서 시장에 올 때마다 얘기를 해. 이번에도 상 받았잖아. 지역사회 공헌 의사라고. 어쩜 이렇게 똑똑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몰라?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 있죠? 아이고 사이도 좋아.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사이 좋은 건 또 처음 보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시장분께서도 또 동서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며느리랑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셋이 나란히 장을 보러 온 거야? 그렇죠 뭐. 아니죠. 이번에 우리 작은 며느리가 글쎄 지역사회 공헌의사로 뽑혔잖아. 그냥 하는 말이긴 한데 상 받은 게 또 타네 덕이라나 뭐라나? 말도 참 예쁘게 잘하지. 어머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께 배울 점이 많아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도 받은 거죠. 아이 거참 내가 다 부럽네. 큰 며느리는 뭐 하는 분이고? 아 저는 지금 집에서. 아유 그냥 집에서 쉬는 애야. 아 나 저 갈비나 빨리 줘요 사장님. 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을 뚝 끊고 용건만 보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서러웠었어요. 시어머니의 차별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던 게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오면 그걸 다 저에게 넘기셨었어요. 가족 모임만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제가 다 도맡아 하게 됐었거든요. 저에게 맡기는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일이 없기 때문이라나요? 전업주부는 안 바쁜 게 말이 되나요? 최근에는 명절이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제사를 하거든요. 시아버지가 다른 건 다 괜찮다 하시지만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만큼은 직접 만든 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시장 거 안 사고 직접 만들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삼색나물이나 산적, 꼬치, 전, 생선구이, 소고기 뭇국 이 정도는 직접 만들어 올리는 편이었어요. 저는 사실 동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저와 시어머니 거진 둘이서 다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이나 도련님이 도와주시긴 하셨었지만 고양이 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뒷정리나 도와주는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오게 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었어요. 제사 전날 항상 장을 보는 것도 제 몫이었는데다 또 음식을 다 한 다음에는 어찌나 삭신이 쑤시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요리만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컸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겠지. 셋이 하니까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겠지 했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명절이 되니까 이 많은 일을 여전히 저 혼자서 해야 하는 거 있죠? 이게 말이나 되냐 하실 텐데요. 그 고귀한 의사 동서께서는 그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올해는 그래도 나물은 내가 미리 해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겠지? 네, 어머님. 그나저나 동서는 몇 시쯤에 오겠다고 하나요?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그게 뭔 소리야. 동서는 8시에 제사 시작할 때 오겠지. 네? 어머님이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럼 그 모든 제사 요리를 또 제가 다 하란 말씀이세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와놓고 갑자기 안 했던 척을 하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동서도 저희 식구인데 왜 동서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안 오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너도 참 작은 며느리는 의사니까 바쁠 거 아니니. 그런 애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하러 와? 어머님,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제사 있을 때마다 장도 저 혼자 보러 가고 그 무거운 걸 저 혼자 다 옮기는 걸요. 저희 음식 가짓수가 많아서 전날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삭신이 쑤시기도 하고 저희 집 집안일은 또 그만큼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일이 바빠요. 예. 주부로 일하는 애가 어떻게 바쁘니? 의사보다 바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너는 일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일을 도우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가 뭐 별일에 오라고 하겠니? 너도 참 나 이상한 사람 만든다.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사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동서가 도와주는 게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세요? 동서, 이번에 우리 제사 지내는 건 알지? 전날 우리 장 보고 음식도 해야 하는 것도 기억하나 몰라? 네, 기억하죠, 형님. 근데 왜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동서 이제 우리 식구인데 전날 와서 장 보고 음식하는 것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매년 그걸 나랑 시어머니 둘이서 했는데 이번에 동서가 들어왔으니까 동서도 해야 하지 않어? 근데 형님, 생각해보면 대체 전업주부가 왜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냥 집안일만 하는 거고 저는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형님이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동서 바쁜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일이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 일을 도우라는 거잖아. 바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사 음식 힘든 건 알겠는데 평소에 제가 하는 일보다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 고생한다 해서 저한테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온 가족이 다 모여 하는 거니까 같이 하자는 걸 이렇게 받아들여? 제사 음식은 시간 많은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제사를 지내러 안 간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저 지금도 좀 바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할 시간 없으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진짜 속으로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그렇게 자기가 왜 일을 해야 하냐는 식으로 나오는 동서나 또 일은 제가 하는 게 맞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사고 뭐고 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정말 제 조상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남편은 좀 다르냐고요? 얘도 그 집 식구라고 다를 건 하나 없는 거 있죠. 내가 그 음식이랑 상 올리는 거랑 설거지, 장 보는 것까지 다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뭐 몸이 10개나 되는 줄 아나 봐. 그런 게 아니라 저 재수씨는 바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어머니는 많이 늙었고 그나마 자기가 잘하기도 하니까 믿고 맡기시는 거야. 재수씨가 일이라도 할 줄 알지 그런 뭐 요리나 정리 같은 걸 빠릿빠릿하게 잘하겠어? 좋게 말하지 마.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미루는 거잖아. 동서도 너무하고 시어머니도 너무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해? 그러지 말고 좋게 생각해. 자기야말로 제사 때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끝나면 바로 가서 도와주잖아. 나는 아침부터 가서 내일이 일을 하는데 저녁 다 돼서 오면 뭔 소용이야. 그리고 당신이나 서방님이나 오면은 회사 일하느라 고생했다고 과일 깎아오라 하기만 하시잖아. 솔직히 자기가 좋게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혼자 그렇게 화내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시어머니랑 동서랑 안 좋게 지내서야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그냥 기분 좀 풀어. 남편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도 싸우는 거나 트러블 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그냥 넘어가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다 보니 중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한테 참아라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것 같기만 했었죠. 저희가 손해보는 게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댁 행사비를 항상 우리가 내야만 했었거든요. 이전에 말했던 시아버지 생신상에 올라가는 장보기 비용이나 이번에 제사 지낼 때 올라갔던 장보기 비용 다 저희 지갑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동서가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가 낸다 이야기라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그걸 뜯어 말리며 저희한테 내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네는 부담이 없잖니 하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저희가 가족 행사를 매해 챙길 때마다 이 모양이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곤 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지내려 했었는데요. 그 사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원래 시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었는데요. 처음에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었지만 평소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나름 잘 챙겨주시곤 하셨지만 그래도 이미 심해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었어요.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이럴 때 좋다 하는 식단이나 보약 같은 걸 챙겨오셔도 시아버지가 괜찮다 하면서 넘기곤 하셨대요. 나는 건강하다니까 뭘 그런 걸 사와. 그리고 그렇게 먹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평생 먹던 대로 먹어야 하는 법이야. 건강 관리에 이제 신경 쓰셔야 한다니까요. 혈압도 높은데 짜고 기름진 게 얼마나 안 좋은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거든요. 귀찮아 하시니 시어머니도 거의 포기한 상태셨어요. 그러다 몇 달 전부터 시아버지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게 되셨어요. 손발 저림이 심해지시기도 하며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어지럽다 호소를 하셨어요. 온 가족이 걱정하는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됐다. 나중에 작은 며느리한테 가보지 뭐 그런 소리나 하셨었어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되신 거예요. 뇌졸중이라 하는데 당뇨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였죠.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이미 오른쪽 몸이 마비된 상태였으며 의식도 오락가락 하셨죠. 동서에게 조금 더 일찍 갈 걸 그랬다. 시어머니는 내내우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동서는 또 이 분야가 아니라 피부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 리도 없었고요. 결국 입원하신 지 2달 만에 저희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댁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걸 느끼게 됐어요. 평생 돈 많은 남편을 등에 업고 살던 시어머니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서가 그 둘 관계에 묘하게 균열이 생기게 된 걸 느끼게 된 건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직후였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덕분에 힘이 있던 거고 동서 역시 시어머니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시댁에 귀한 며느리 타이틀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나니까 돈줄이 끊기게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제 시어머니는 재산 있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돈 없는 홀어머니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동서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모이게 된 날이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분명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때에는 정말 든든했었는데 너무 허전하시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요즘 병원 일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요. 형님은 요즘 뭐 하세요? 아직도 집에서 쉬세요? 뭐, 그렇지. 동서는 많이 바쁜가 봐. 근데 그 사이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 있죠. 평소 같았으면 우리 작은 며느리 바쁘지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반응이 하나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지 싶어 보니까 시어머니가 다소곳하게 앉아만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눈치를 보고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동서가 갑자기 말을 던지는데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근데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그이가 이미 다 정리해 두셨지. 너희도 다 알다시피. 근데 어머님, 솔직히 아버지 돈이 원래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 맞죠?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저도 우리 남편한테 들었는데 아버님이랑 혼인신고 되게 늦게 하셨다 들었어요. 그니깐 사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본처가 아니니까 어머님 몫이 많이 없지 않겠냐 그 소리죠.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내 몫은 내가 챙겨야죠. 저는 이런 부분에 확실해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흐지부지 끝나면 저희 남편 몫이 어디 있을 줄 알고요. 이건 뭐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그 순간 제가 딱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동서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요. 여태까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아부를 떨며 살던 동서가 돈줄이 끊기게 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꾼 거거든요. 그렇게 구는데도 시어머니는 아직도 동서만을 찾는 거 있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어이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었는데요. 그걸 또 아들들이 아니라 동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속으로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쟤한테 말을 걸고 싶나 싶더라니까요. 예, 저 작은 며느리야. 저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했었잖니. 근데 내가 병원 예약하는 걸 잘 몰라서. 어머님, 그거 제가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나는 네가 의사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머님, 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개인 비서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동서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제야 지 본 성격을 드러내는구나 싶어서요.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하면서 천사 코스프레를 했을 텐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그냥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동서 편을 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큰애야, 너 내일 시간 되니? 나랑 같이 병원 좀 같이 가자. 병원에요? 어머님, 어제 이야기 끝나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 어제 보니까 작은 며느리가 너무 바쁜 거 있지. 그래도 너는 시간이 좀 여유로운 애잖니. 내가 병원 예약하는 것 좀 같이 도와다오. 같이 가서 하면 좀 낫잖아. 아니, 진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어제 동서에게 부탁을 했다가 대놓고 무시당한 사람이 누군데요? 근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튀는 것도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어머니, 저도 일정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너는 그래도 네 남편 하나만 챙기면 되잖니. 네 동서는 병원이라는 애라 얼마나 바쁘니? 저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남편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났으면 너도 좀 좋은 직업이라도 가져보든가. 천업주부 주제 도대체 뭐가 바쁘다는 건지. 진짜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동서 편이나 드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만 잔소리를 하고 저한테만 기대는 시어머니가 우스울 따름이었죠. 그래도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분인데 내가 왜 가야 하나 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사람 도리는 해야지 했네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 어쩌겠어요. 여기 시집 온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날도 어머님 병원으로 같이 향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 생신날이 돌아왔어요. 이날은 생신제라 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 아침에 제물을 차려 지내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부터 몸 상태가 영 별로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그 전날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번에는 이 재산은 패스하고 나 좀 도와다오. 아이고, 나 이러다 곧 죽겠다. 네? 아니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가 핑 들고 앉으려고 해도 머리가 핑 들고 미치겠구나. 아이, 그러면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다 돈이란다. 응급실에 가면 돈이 얼만 줄 아니? 네가 혹시 와서 나 좀 돌봐주면 안 돼? 솔직히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까 싶어 일이 있다고 할까 하다가 그래 지금 근처에 아무도 없는 양반을 나라도 도와주는 게 맞겠다 싶어 그냥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 거 있죠. 119를 부르겠다 말씀을 드려도 어찌나 고집이 세신지 안 된다. 좀 누워있으면 괜찮다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좀처럼 제 말씀을 듣질 않으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보았죠. 남편은 회사에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떡해. 어머님 이러다 요절하시겠어.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도 도저히 병원에도 안 가신다고 하시고 119도 못 부르게 하시고. 예전부터 이상하게 본인 병원 가시는 거에 되게 회의적이시더라고. 그래도 재수 씨가 의사기도 하고 재수 씨는 또 좋아하시니까 재수 씨 말은 듣지 않을까? 아예 한번 전화라도 해봐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일단 알겠어? 그렇게 동서에게 전화를 거는데 시어머니가 동서냐 하면서 자기도 목소리 좀 들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병원 가라 말하게 하려면 전화를 바꿔주어야만 했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하고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한참 신호가 간 끝에 동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삿날 음식 문제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지금 몸에 열이 펄펄 끓으셔. 게다가 얼굴도 시뻘개지셨는데 병원에 가라고 동서가 어머님한테. 아, 진짜 짜증나네. 형님은 돈도 안 버는데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형님이. 아, 그냥 계좌 부르세요. 돈 붙여드릴게요. 음식은 집에서 했다 거짓말하고 사다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동서, 내 얘기 좀 들어. 지금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동서가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근데 그 순간 동서가 아주 세게 폭발한 거 있죠.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 늙은 년 아직도 안 죽였어요? 뭐라고? 동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인간이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가라고? 나 진짜 10원 한 장도 병원비에 안 보탤라니까 알아서 하시든가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해놓았으니 이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동서 역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시어머니가 듣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동서와 급하게 전화를 끊은 다음에 시어머니는 오랜 시간 침묵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크게 충격을 받으신 모습이었죠. 그러시더니 무언가 깨달은 게 있으셨는지 갑자기 한참 또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다가 아니었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아니다. 내가 아픈 건 다 벌을 받은 게야. 너 같은 애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것만 봤으니 네가 자식보다 훨씬 더 낫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잘해줬던 둘째 며느리 고녀는 내가 끝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박쥐처럼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하늘에서 너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들었나 보다. 저는 정말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휴, 너무 미안해. 저도 어머니도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쌓여왔던 감정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빵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여태까지 서러웠던 일에 대해 모두 다 토로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 있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이 집에서 무시당했는 줄은 아세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머님은 항상 동서 편이었고 입에서도 동서 얘기만 나왔었어요. 그렇게 동서만 예뻐하시니까 저는 이 집에 설 자리도 제대로 없었고요. 그래, 그래. 네가 얼마나 속이 상했니? 내가 그걸 다 몰라주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도 한 번을 제 편을 안 들어줬었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가게 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서러웠던 감정이 견딜 수 없이 눈물을 쏙 빼놨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여태까지 헛살았다 하시며 엉엉 우셨답니다. 그렇게 서로 한참을 운 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니 오늘 돌아가신 시아버님 생신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집에 반찬 좀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장을 좀 봐왔는데 간단하게 아버님 생신 제사는 좀 해드려요. 뭘 그런 걸 아니. 너도 힘든데. 괜찮다. 지내지 말자꾸나.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이 저한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는걸요. 그니까 간단하게 둘이서라도 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울고 나서 진이 빠지셨는지 잠에 드셨는데 주무신 후에는 꽤 괜찮아지셨어요. 아무래도 잠깐 스트레스성 발열, 몸살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침이었으니까 오후 느지막이 그렇게 생신제를 간단하게 차려 절을 올렸어요. 다 마무리가 되니까 어버님도 눈에 띄게 나아지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오셔서 어머님 열을 싹 거두어 가주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내 시아버지가 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아프게 내버려 뒀나 보다 하면서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다시 괜찮아지셔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다니까요. 생신제라는 건 동서도 서방님도 알았기 때문에 늦게라도 연락을 하거나 올 줄 알았는데요. 올 기미도 안 보이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저희 남편에게는 중간에 연락이 왔었어요. 시어머니 괜찮냐는 안부 전화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급하게 출장 근무가 잡히게 되어 어떻게 하냐고 쩔쩔 매더라고요. 그런 남편에 비해 연락 한 통 없는 동서도 서방님도 참 어이가 없다 싶었어요. 그렇게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어머님이 절 붙잡으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무슨 일이실까 싶어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심각한 표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유언장 그거 수정하려고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하신다니요? 어머님 것을요?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유언장에 쓰인 게 전부가 아니다. 내 명의로 준 몫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러면서 어떤 서류철을 꺼내 오셨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걸 보고 헉소리가 나게 되는 거 있죠. 아버님이 부동산 알짜배기라 하셨잖아요. 이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거진 다 팔아버리셨다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부동산 부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몇 채 있었는지, 몇 채가 남았는지 뭐 그런 건 잘 몰랐었어요. 관리 자체를 아버님이 직접 하시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맡기거나 보여주거나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몰랐는데 보통 알짜배기가 아니신 거예요. 이 집은 물론이며 상가 건물 2채와 지방의 아파트 몇 채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 명의로 이어져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저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시어머니 유언장에 동서 몫이 꽤 있었었는데 그걸 없앤 후에 제 몫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놀랐었어요. 솔직히 이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랬더니 냉큼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어머님. 괜찮다. 뭐가 문제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 넌 이제. 내가 그전까지는 뭐에 씌었는지 의사며느리한테 확 꽂혀가지고. 그래도요 어머님. 아예 동서 몫을 없애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작은 며느리 그것이 나를 이렇게 팽할 줄 알았겠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너의 고마움도 모를 뻔했다. 안 그러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다. 내가 그 작은 며느리 행동에 실망해서 스스로 결정한 거다.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동서 몫은 사라지고 그게 전부 다 내 몫이 되었는데 되게 얼떨떨한 거예요. 이걸 다 받아도 되나 싶어 눈이 휘둥그레해졌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심을 한 듯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시어머니도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리셨죠. 덕분에 둘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제사하는 것 때문에 뭐라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 유언장 수정한다 얘기하려고 전화했다. 네 시애비가 나한테 남겨놓은 아파트 몇 개랑 상가 건물까지 모두 다 원래 마음먹은 대로 주려고 했었지만 안 되겠어. 너도 이거 받고 싶거든 당장 와라. 뭐라고요? 어머, 한 푼도 못 받으셨을 거라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죠. 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만 끊으마. 내일 아침 9시까지 오거라.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동서의 말투가 갑자기 싹 변하는 거 있죠. 엄청 당황했다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거 받고 싶으면 당장 오라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9시 땡치기도 전에 서방님과 동서가 부랴부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있죠. 저는 사실 이미 그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둘은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오자마자 시어머니 아래에 바짝 숙이는 거 있죠. 또 돌변하는 동서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 재산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알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알랑방귀 끼는 기간이 더 늘어났겠구나. 어머님, 무슨 그런 섭섭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머님하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요. 그런 애가 아픈 나를 그냥 무시하고 뭐 늙은 년은 언제 죽냐고? 야, 내가 다 들었다. 순간 동서 얼굴이 새파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건지 얼굴을 획 돌리면서 저를 노려보는 거 있죠. 진짜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저를 그렇게 노려보니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이 아니고 그걸 시어머니가 듣게 한 제 잘못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선 또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반성하고 있고요. 어머님이 걱정되니까 이렇게라도 제가 달려온 거죠. 거짓말하지 마. 그저 네 시아버지가 남긴 내 유산이 탐나는 거겠지. 근데 이거 참 유감이구나. 이미 큰 며느리에게 다 주는 걸로 수정했어. 네 몫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몫이 하나도 없다뇨. 어머님, 저도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 모든 재산은 다 큰애한테 증여할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나중에 내가 죽거든 딴소리 하지 말거라. 이 얘기하려고 불렀다. 나중에 나 죽고 니네가 다른 소리 할까 봐. 그랬더니 동서가 정말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요. 형님이 뭐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요. 나는 의사예요, 의사. 이건 불공평하죠. 아이고, 직업이 뭐 밥 먹여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도대체 뭘 잘했다고. 돈 한 푼도 못 벌면서 남이 번 돈이나 축내고. 아이고, 지금 말 다 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형님이 시댁 재산 다 꿀꺽하고 거기엔 상속녀라도 된 것 같아요? 웃음내요 정말. 네가 여태까지 나 무시하고 떠넘긴 게 몇 갠데 이제 와서 불공평을 논하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니? 내가 형님 자리에서 며느리 노릇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걸요? 할 줄 아는 거라곤 꼴랑 살림 몇 개 하는 거밖에 없는 주제. 동서는 분에 못 이기는지 씩씩거리더니 얼굴이 빨개져 시댁을 떠났어요.
저는 이 일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그 후에 동서가 정말 큰 사고를 하나 친 거 있죠. 동서가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대들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동서가 혼자 시어머니만 있는 집에 찾아왔었다 하는데요. 그러더니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 시아버지 본처도 아니면서 유산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 재산이 원래 어머님 것이었나요? 솔직히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어머님이 지금 그걸 다 움켜쥐고 계시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란 생각하냐? 그냥 저희랑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조용히 사세요. 어차피 이제 혼자시잖아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다. 너 나가라. 문제는 이날 이후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집에 종종 찾아왔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폭언을 쏟아내고 갔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있는 척을 하냐는 둥. 사실 그거 다 아들들 줘야 하는 건데 늙은이가 욕심만 많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못 듣겠다 하셔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다 듣게 현관 앞에서 소리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노인네가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해놓고 재산을 다 갈취하려 한다는 둥. 그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또 문자로도 계속 마음 바뀌면 연락해라. 재산 문제 법적으로 넘어가면 다 아들들한테 간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아버님과 생전에 같이 일하셨던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진행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그런 걸로 어떻게 신고가 되냐며 코웃음을 쳤었는데 이전에 폭언이 이어질 때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에 있는 녹음기를 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 뒤에 몇 번 어머님한테 난리를 쳤던 게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서 난리를 쳤을 때 알고 보니 이웃분들이 그렇게 동서가 소리 지르고 한 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는데 그건 역시 증거 영상으로 제출할 수가 있었어요. 문자도 그렇게 했던 게 다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하여 덕분에 무사히 고소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모욕은 물론 욕설, 명예훼손까지 해당이 된다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으셨대요. 며느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니까 너무 잘됐다 싶었죠. 그 사이 시어머니는 한 번 더 확신을 하셨는지 유언장까지 모두 다 법적으로 확정을 받으셨답니다. 결국 동서는 정말 손톱만큼도 얻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이 동서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서방님에게 자기 유산 못 받으면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대로 서방님은 이 집안의 아들이라면 동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참 야가 빠진 게 자기한테 떨어지게 될 몫이 동서 때문에 적어지게 될까봐 동서한테 냉큼 이혼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와서 저런 며느리 둘 필요 없다면서 지가 오히려 더 알랑방귀를 뀌는 거 있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 눈밖에 난 건 서방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그래 둘이 이혼하자 보나 했더니 글쎄 둘이 또 진짜로 이혼은 못하는 거 있죠.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위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둘이 죽지 못해 사는 중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시댁 모임이나 제사, 명절에 오긴 오는데 그럴 때마다 거들떠도 안 보는 시어머니 비위는 얼마나 맞추는지 몰라요. 동서는 거기다가 제 눈치까지 같이 보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동서에게 일 다 시키라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앉아서 쉬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남편도 얼떨떨해 하긴 했었지만 싸우는 걸 싫어했을 뿐이지 동서와 서방님 행동을 싫어했던 건 매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만족해하며 저에게는 얼마 전에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었네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시어머니 권유로 이번에 제빵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에
빵집을 차려주셔서 거기에서 빵집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무려 제가 번 돈이 동서 연봉을 훌쩍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동서도 저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머리 꼿꼿하게 세우던 동서가 지금 와서 깨갱거리는 걸 보면 참 웃긴 거 있죠. 저는 여태까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지금 동서의 결과에 쌤통이다 웃으며 지내는 중이랍니다. 착하게 살면 누군가는 알아준다 하더니 저도 드디어 빛을 볼 수가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참고 사시는 중이다 하신다면 분명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여태까지 긴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어요.